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에 관한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2시간에는 권력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권력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거북하거나 약간 겁이 나는 듯한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것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상인가요? 사실은 조선시대만 해도요,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내면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권력에 관해서는 대상화시켜서는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권력을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권력을 그냥 하나의 서술로, 기술로, 특히 국가권력 중심으로 얘기를 할 뿐이죠. 그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 서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만든다고 하니까 무슨 쿠데타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스스로 권력을 형성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권력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면서 국가는 번영하고 국민은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권력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정치학자들, 수없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해 왔는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그것을 모두 다뤄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공론장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만큼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공부를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장을 통해서 의사소통 권력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의사소통 권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의사소통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우선 개인이나 집단, 기관이 다른 개인, 집단,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권력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가장 광의의 뜻은 상대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좀 모호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인이든 집단이든 기관이든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견 형성을 하는 등등을 통해서 이런 권력이 표출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적 의미의 권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권력을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살펴보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근대 정치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마키아벨리는 권력은 정치적인 안정과 국가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권력을 국가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군주가 그 권력을 잘 사용함으로써 정치도 안정시키고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권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때때로
잔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즘 하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또 많은 정치 철학자들은 마키아벨리가 실제로 군주만을 위한 권력론을 얘기한 건 아니다. 마키아벨리야말로 군주와 인민 간의 권력의 균형, 인민의 권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키아벨리는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 또 군주론의 곳곳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마스 홉스인데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서는 사회계약론의 그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권력은 사회계약의 결과이고 자연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데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이 절대 권력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요. 그 이전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줬다고 얘기했는데 홉스는 그 권력을 그 사람들이 권력을 양도했다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신으로부터 권력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훨씬 더 나아간 것으로 결국은 계약관계에 의해서 권력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는 정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야 하고 정부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로크 역시 대표적인 사회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홉스하고는 다르게 정부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첨가된 것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권리가 침해될 때에는 국민은 저항권을 갖는다,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칼 막스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칼 막스는 권력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모든 권력 관계는 사회적 생산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노동 계급을 지배한다.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된다. 생산 관계의 차이로 인해서 권력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 계급을 지배한다. 지배하는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현대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권력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과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공론장과 권력 관계, 그 권력 감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두 사람을 먼저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 푸코는 권력은 지배나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지식이나 진리나 주체성 형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권력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권력하면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소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체를 넘어선 푸코는 권력을 누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라고 본 것입니다. 즉 왕이 권력을 갖는 것은 그 왕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원래부터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신하 그리고 여러 가지 재원들이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의 한 노드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가더라도 그 네트워크 속에 있으면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로 본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권력을 사회 전반에 걸쳐 분산된 힘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푸코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에는 한 집안에서도 그렇고 한 동네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흘러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죠. 한 집안에서도 보면 아이들하고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등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라인에 따라서 영향력의 색깔과 정도는 다 다르죠.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힘들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한 권력을 억압기구라기보다는 사회적 실천과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푸코 권력 이론의 핵심적인 것은 권력을 지배나 억압의 도구로 본 것이 아니고 소유나 객체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중심으로 설정했고, 네트워크에 의해서 각각이 받는 또는 주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무엇으로 권력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그 푸코는요,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미시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권력을 국가라든지 뭐 체제라든가 이런 거대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권력 작용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그 권력은 지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권력이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지식이 권력을 창출하기도 하는, 권력과 지식은 상호 긴밀한 상호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식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푸코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필요한 거지만 뭐 제가 푸코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밖에는 얘기를 못 하는데, 푸코는 삶의 영역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개인의 몸과 행동에 미치는 규율 권력, 전통적인 의미에서 뭐 형벌을 내리거나 뭐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권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앓고 또 학교에서 일정한 시간에 등교하고 일정한 시간에 학교하고 이런 모든 질서 체계 속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생명 정치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은 다 주민번호를 갖고 있고 주소지 이전을 하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하면서 이게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대인들은 국가에 의해서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 관리된다라기보다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권력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는지를 다 동선을 다 파악을 했잖아요.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의 통계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구로 통계도 내고 질병 관리도 하고 일정하게 배치도 하고 하는 이런 일종의 인구에 대한 관리 정책 자체가 권력작용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생명을 관리하는, 생명을 규율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권력은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또 갖다 가두고 또 고문을 하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권력의 형태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죠. 적어도 오히려 그거보다는 생명정치라고 하는 인구에 대한 관리, 건강관리, 또 안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관리 체계로서의 권력에 대한 내용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 권력하고 굉장히 권력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도 스스로 그런 권력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다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책이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이런 그 생명 정치 규율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 국가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속에서 자신이 그냥 피동적인 주체로서 그 내용을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주체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통제 없이도 사회가 일정한 질서 속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푸코는 기존에 이렇게 권력 개념하고는 다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주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형성되고, 권력은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억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움직이게,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주체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전에 있었던 권력 개념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권력의 현대적 의미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조금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루쿠스의 3차원 권력 이론입니다. 스테반 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꽤 오래전에 70년대에 파워, Radical View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한데, 2005년에 개정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3차원 권력 이론은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권력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이 어떤 차원을 갖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영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루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권력 이론을 확립을 했는데요. 1차원은 뭐냐면 결정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Decision making power라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또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권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을이라면은 그 전통적인 마을이면 이장이라든가 또는 분야회장이라든가 여러 이제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마을은 대체로 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즉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이해 방식인과 동시에 공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권력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쉽죠? 이게 이제 1차원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2차원적인 권력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결정적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decision making이 아니라 non-decision making power.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특정 이슈가 의제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 결정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 이해가 되시나요? 1차원적 권력이 어떤 사안에 관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내의 권력관계라면, 2차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의제화돼서 의사결정에 올라오는가, 어떤 문제들은 배제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상당히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제로 올라오지 않는 문제들이 많죠. 저는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주민자치회에 올라오는 예산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요, 행정이 좋아할 만한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들은 대부분 다뤄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과도하게 얘기하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심각한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올라오지 않나요? 바로 거기에 비결정적인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의제, 행정이 감당할 만한, 행정이 좋아할 만한, 행정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자치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관행을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잘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비결정적인 권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3차원 권력은 2차원 권력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데올로기적 권력입니다.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인식과 욕구를 형성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그 사회적인 불평등 속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보수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가장 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현체제에 가장 수능적이고 현체제를 옹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배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 주체성으로 벌써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자신의 집단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인식하지조차 못할 정도로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2차원 권력이 의제로 설정해야 될 것과 의제로 설정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통제하는 권력이라면 3차원 권력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집단의 의식과 욕구를 형성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나치 영화를 보면 당시에 수없이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나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공포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죠.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그 히틀러의 가치를 자기 것으로 내면화한 것.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권력, 또 이데올로기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는 권력,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크스 3차원 권력 이론의 의미는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은 정치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권력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권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다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는 시민 권력 없는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시민 권력이 없는 시민들이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는 이런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자유의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루크스의 이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해결을 원하는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 또는 우리의 의식과 요구가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에 의해서 이미 포획된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것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루크스의 이론은 권력에 대해서 폭넓게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크스의 이론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들도 있긴 하죠. 개인의 자율성을 강구했다든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했다든지 뭐 이런 점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루크스의 이론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조금 복잡한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으셨나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